안녕하세요. 현대트랜시스 박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저희 2부로 넘어왔는데 1부 안 보신 분들 빨리 보고 오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아반떼 때도 여기서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와 아마 비슷한 느낌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소나타의 역사부터, 소나타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좀 뭐 이슈들도 있었잖아요. 소나타 단종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다 풀어가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소나타 시승을 해보니까 다재다능하게 특별히 불만족스러운 부분 없이 잘 만들었다 라고 이제 한 줄 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 역사가 굉장히 긴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국산 자동차 중에 단일 이름으로 가장 오래됐죠. 소나타라는 이름이 처음 들어갔던 차가 나왔던 게 1985년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 팔리고 있는 국산차 중에는 가장 오래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85년에 나왔던 그 1세대 소나타는 사실은 스텔라의 고급형이라는 식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서 판매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앞바퀴 굴린 플랫폼으로 바뀌어서 흔히 말하는 Y2 소나타, 그게 이제 88년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실제로는 소나타의 본격적인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나왔던 차가 이제 EF 소나타예요. 네. 근데 EF라는 것서부터 두 자리 영문의 플랫폼 전략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시작이 되면서 앞바퀴 굴린 베이스 중형 플랫폼을 처음으로 쓴 차가 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독자 플랫폼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내놓을 때 나왔던 첫 차가 소나타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EF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NF로 넘어가죠. NF 소나타 때는 이 EF 전까지 썼던 미쓰비시에서 가져왔던 그 시리우스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버리고 독자 개발했던 세타 엔진을 처음 얹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나타라는 차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YF 소나타예요. YF 소나타에서부터는 아마 지금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디자인이 특이한 데다가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여기저기에서 곤충룩에다가 사격충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YF 소나타에 썼던 디자인 랭귀지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플루이딕 스컬프처라고 해서 약간 유체 같은 그런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디자인 방향성을 정하고 그거에 이름을 붙여서 처음으로 썼던 차가 소나타인 거예요. 그리고 YF 소나타 바로 뒤에는 이제 LF 소나타가 있었죠. LF 소나타는 참 특이했었어요. 스몰 오버랩 테스트, 미국에서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안전도가 무지하게 강화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새로운 충돌 테스트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나오게 되는 시기가 그때가 딱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왔던 LF를 지나면 그게 이제 2018년에 DN8 8세대 소나타가 되죠. 현대차의 역사를 같이 해왔다고 할 만큼, 그렇죠. 40년 가까이니까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디자인도 변했고 크기도 커졌고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일단 8세대 오면서 한 번 또 디자인적인 충격이 온 것 같아요. 센시어스 스포티니스라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이 정의가 되고, 그 정의가 됐던 게 17년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발표했던 르필루즈 컨셉트카. 근데 그게 사실은 DM8 소나타를 만들어 놓고 컨셉화한 거죠. 쿠페 형태로 만들어서 컨셉화를 해서 걔를 해외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산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센시어 스포티니스라는 거를 발표를 처음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자동차가 흔히 말하는 이제 3세대 모듈러 플랫폼들의 시작도 소나타가 맨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차츰 전체가 다 3세대 플랫폼으로 싹 교체가 됐죠.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들을 보면 소나타라는 차가 그 브랜드에서 개발한 신기술들이나 새로운 미래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 차에 적용을 해서 쓴다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타 이제 브랜드들 보면 뭐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S클래스의 신기술을 집약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플래그십 라인업에다가 보통은 신기술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그게 아니라 볼륨 모델, 이런 모델에다가 가장 처음으로 뭐 플랫폼도 적용하고 되게 좀 큰 도전인 것 같아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근데 또 이제 이 DM8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DM8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전에 단종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뭐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전 언론이 다 다뤘을 거예요. 거의 40년 된 이름을 갖고 있는 소나타인데 단종이 진짜 되나? 이런 의구심을 품은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종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게 어느 한 언론사의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왔던 기사에서 시작된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은 그거였었어요. DN8 소나타가 나와서 한 2년 차 정도가 됐을 때였는데 후속 모델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는 거죠. DN9라든가 그 다음 세대 모델에 대한 코드명 자체가 없고 그 코드명으로 개발하는 차가 없더라. 그러면 단종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붙고 그리고 거기에 그랜저가 잘 팔리니까 소나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 라는 얘기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SUV가 잘 팔리니까 세단도 사실은 단종시켜도 되겠지 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살들이 막 붙으면서 5%의 사실에 95%의 상상력이 더해진 기사가 뜨건이 나온 거죠. 그냥 이제 썰이잖아요, 사실. 기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칼럼 비슷한 추측이죠. 추측성 칼럼인 거죠, 그냥. 네.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같은 플랫폼에서 배터리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를 다 만들어내거든요. 소나타가 나중돼서 순수 배터리 전기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살아남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소나타라는 차를 없앨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그 상황에서 파워트레인이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전동화가 될 수는 있지만 차를 굳이 단종시킬 이유는 없는 거예요. 긴 이야기였지만 소나타라는 차의 역사, 플랫폼, 옵션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하게 매칭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단 라인으로 보면은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큰데 얘도 넓은데? 얘도 넓은데? 근데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반떼가 굉장히 뒷좌석이 넓지만 얘는 그거보다 더 넓습니다. 이제 앉았을 때 패밀리카로 쓰기에 아주 충분할 정도로 아주 충분합니다. 아주. 패밀리카로서가 적당하다는 얘기는 한 대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차를 살 때 준중형급의 SUV를 살 거냐 아니면은 그냥 중형 세단을 살 거냐라고 보면 사실 타는 실내 공간의 앞뒤와 좌우의 전체 크기는 중형 세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세단을 타시는 분들은 세단을 타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SUV 사야지 하면은 그래도 SUV 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소나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국민차로서 진짜로 넓은 영역, 넓은 나이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들은 어차피 취향이기 때문에 직접 보셔야겠지만 잘 만들어진 차 그리고 소나타가 좀 개나 소나타 이런 이제 그런 유머스러운 별명도 있는데 잘 만들고 신경 썼고 헤리티지도 상당히 있는 차예요. 그리고 특히 뭐 제일 가슴 아픈 말들 한국 차들이 뭐 약하다 충돌 안전성 약하다 우리나라는 미국 IIHS나 뭐 유로 엔캡이나 이거 다 합친 최고의 어떤 그 강력한 기준을 다 만족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고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모든 면에서 정말 거의 탑 클래스를 갖고 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나타를 단종시키려면 적어도 단종에 대한 성대한 파티는 한번 벌이고 해야지 그냥 뚝 잘라가지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우니까. 그렇죠.